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신 날, 오늘날이 바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예. 1979년 12월 12일 예. 군사변란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 출근길에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4.13 마지막 발표했는데 조금 듣고 왔습니까? 예,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본인이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첫째로는 변명, 그리고 아직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비판해 왔는데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그 다음에 엄석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행인데 진짜 결합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오늘 보여준 모습은 돈키호테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과 싸우는,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허상과 싸우려다가 자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 제일 충격적인 게 선관위에 네. 계엄군이 진입한 걸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정확히 보면은 저는 텍스트로 이제 또 받아봤는데 보는 순간 사람의 뇌구 조상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필터링이 참 안 되는구나 했던 게 국방장관을 시켜서 점검해보라고 했다. 라는 거는 애초에 업무 분장상으로는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머리에서 나올 때 여기 막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공색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하는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제일 근접해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 이 대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야기를 하다가 문매를 맞고 드디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계엄 선포는 오히려 그 발상이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를 점거해가지고 그 자료를 떼내면은 거기서 지난 4월 총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망상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망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물 수사를 주로 했던 특수부 검사였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무서운 지경입니다. 지금 이 전형적인 선관위를 군 병력을 동원해서 들이치겠다는 생각은 흔히 얘기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자기도 멈칫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몇 명의 참소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수사들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예? 예를 들어 제가 굳이 열거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공동지감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거였거든요. 경제공동체로. 예. 예전에도 저희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족이 비리에 연루된 거는 자주 봤었죠.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들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을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사과하고 그 측근들은 친족들은 감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까지 어떻게 미치게 하기 위해 결국 했던 경제 공동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놨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탄핵은 둘째치고 형사적으로 굉장히 불명예를 안겨야지 본인이 검사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자기 확신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일면에서는 오늘 또 공교롭게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나오지만은 조국 대표를 처음에 수사할 때 했던 초기의 아이템과 오늘 결국 판결이 나는 아이템이 다릅니다. 예, 처음에는
사모펀드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캐다가 나중엔 지금 무수합리가 됐지. 이 위조, 사문서 위조 같은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 윤석열 검사를 스타 검사로 만들어준 그 저인방식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권력층에 대한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는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조였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향점을 찍어주면은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검사였을 텐데, 이것도 참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고무줄 잣대에 따른 수사로 정권을 내리고 정권을 올리고 하려고 했던 이거 제가 편법 아니었나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사태를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예.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한 거 그거거든요. 예.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건 뭐 리얼리티 쇼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하는 데 대한 큰 이거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데 예. 이게 난 제일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건 원래 예. 기도하는 바지만 이거는 망상에 가장 고급 정보를 예. 보고받는 대통령이 가장 저질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 이거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에는 사실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정보에 대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찰, 정보계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정보단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에 들어온 수많은 비리 첩보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공적 채널을 다 버리고 결국 돈벌이에 매진한 유튜브에 그렇지. 의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컬트 집단이지, 컬트. 그렇죠.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개선을 무시하고 이제 비선을 들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비선을 들였기 때문에 지탄받은 건데 저는 보통 비선이라 함은 그래도 예전에 뭐 사직동팀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해가지고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거 관계없는 뭐 하다가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유튜버들한테 휘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는 예.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것을 맨 처음 간파해가지고 예.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2022년 7월에 밀려나는 예.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들을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사석에서 저에 대해서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했다 이런 얘기 듣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고 조언해준다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소위 말하는 멤버 유지 논문 그거를 이제 저에게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달라. 그래서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교수 출신을 다 모아가지고 이 논문은 문제가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상식선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진실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후보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의원 110여 명이었는데 의원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전혀 효과도 없는 이벤트 하나로 2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멍텅구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의 아주 그건 제가 겪은 일화적인 단편이지만 그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소모품이다. 이 인식이 강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또
소위 윤핵관대 밀어붙여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교수 명단이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대통령께서 하라, 그 후보가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제가 굳이 뭐 나눠서 죄송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정교수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디 뭐 강사 한번 나갔던 분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후보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남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아주 부수적인 사소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예.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그게 메인 스트림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외로운 시기를 한 2년 보내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과 싸우고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권력과 싸우고 더구나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 네. 더구나 사가지 없다는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로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본인이 과학적 관측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그 사람에게 상당한 탄압을 가하면서 너 이 뜻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형성한 것이 제가 단순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나름 탐구를 하고 이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논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대표할 때 중진 의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비겁했다 보는 것이 부정선거는 아닐지 몰라도 부실선거는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는 그것도 제가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당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렇지. 마지막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열어주는 순간 저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참고할 것이다 다시. 그런데 마치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참 이름을 대기도 죄송하지만은 뭐 부실 선거론을 또 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부정선거로는 안 믿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뭐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항상 제가 쓰는 용어 뭐냐면은 야만이다, 비문명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야만에 대비되는 것이 문명일 텐데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또는 자연에서의 그런 약육강식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문명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사회적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는 게 문명일 것인데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질서를 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타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동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거는 또 다른 독재자였습니다. 왜냐면 선동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것의 현신이 히틀러였죠. 그러니까 그런 야만은 절대 겪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잣대로서 이제 야만이냐 문명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좌우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번에 이 계엄 사태는 짧게는 제6공화국에 말하자면은 폭탄을 던진 거고 길게 보면은 1948년 이후에 우리가 건설해온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문명의 테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크고 그런 점에서 이런 또 야만적 테러를 했죠. 그렇죠. 어떤 논리도 없는 야만적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우선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예. 지금 이 순간에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외신들은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세계적 미스터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보수가 생각해온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재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보수가 이끌어왔던 담론은 반사적으로 이제 뭐 종북 담론도 중간에 있었고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담론도 이제 있었고 한데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보면은 미국의 주요 가치, 안보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선거를 통해서 미국은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대두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안보관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대통령 담화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보관이라는 것이 소위 주적관이라고 하는 그 대북 안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보에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에 김정은이 가한 위협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한 위협이 몇 배는 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와 예. 우리 이 대표가 대표한다고 예. 보는 뭐 혁신 보수의 예. 차이점인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예.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존하는 명백한 예.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지. 지금 당연하죠. 말하는.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당연히 북한의 위협을 실존하고 이것을 최우선 위협으로 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주 지상의 적으로 모든 걸 치환하고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좌파단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어떤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연계선이라는 걸 찾아봐라가 이제 첫 번째 지령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가 이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끝없이 그런 거를 이제 가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정선거도 보면은 그 끝으로 가면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게 원래 그 주어부터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엔 문재인이 했다. 이러다 지금은 중국이 공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튀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때 중국과 공산 세력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 큰 덩어리, 그 엄중한 대북 안보와 엮어야지만이 이게 보수 진영에서 폭발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하니까 오히려 논리 자체가 항상 저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예. 결국 한국의 보수가 반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렇죠. 반공 이론주의.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한국의 보수는 지금도 유효한 이념이 반공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요. 예, 예. 반공을 뺀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남태평양에서는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반공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러나 그 반공은 자유와 민주에 의해서 견제되는 그런 균형 있는 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윤석열은 가짜라고요. 가짜 보수입니다. 아, 그렇죠. 가짜 보수고 철저하게 보수는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팩트를 이탈한 순간부터 그는 보수고 뭐 좌파고 뭐 아닌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 전통적 보수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이다. 이건 난 변함이 없다고 봐요. 이 현실로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제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일 교육의 관점도 제가 90년대에 이제 받을 때랑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그때는 북한을 이해하고 알기가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이 대한민국과의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얼음 보숭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왜냐,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든 아니 북한 급변태가 나든 간에 북한의 것을 하나도 우리가 받아서 인정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체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 시스템 받을 것이냐, 교육 시스템 북한 시스템 받을 것이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대북 교육이나 아니면 대북 간의 틀 자체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제 경쟁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전지전능함을 거의 광고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들은 이미 뭐 체제 경쟁을 포기하고 협박 수단인 핵 하나 들고 이제 저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저들의 주장에 동조할 만한 젊은 사람이 지금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걔네가 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고 있다. 저는 예전에 그 간첩단 사건인가 뭔가 창원 간첩단 사건이 걸렸을 때 거기 그 아저씨들이 받은 지령 중에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의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그 악마화해라 뭐 이런 게 지령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옛날같이 뭐 아주 치열하게 뭐 난수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뭐 지령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작 자금을 간첩선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받아서 공작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구글에 Gmail로 그냥 지령을 내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공작 자금을 송금하고, 그러니까 얘네도 참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도 딱 이제 이 수준까지 왔구나. 그런 거죠. 이제. 자, 근데